안녕하세요, 빅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빅설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40살의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어머니가 저의 친정어머니에게 한 어이없는 행동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깊은 밤 컴퓨터를 켜게 되었네요. 일단 저의 시어머니에 대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저의 시어머니는 평생을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죠. 친인척은 물론 동네에서도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이사를 다닐 정도로 맹모 삼천지교를 보여주셨다고 하더군요. 유명한 학원들을 쫓아다녔고 잘 나가는 교사들의 개인가외도 마다하지 않고 그저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다 못해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셨다고 해요. 아이, 무슨 학원을 그렇게 많이 보내? 학원 안 보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내버려둬. 내버려두면 공부를 해요? 요즘 애들한테는 유혹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가 잡아주지 않으면 새끼로 새는 게 당연한 게 아이들이라고요. 이왕 애들을 위해 밀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하고서 시어머니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며 두 아들을 학원에 보내는 등 억척을 부렸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는데 큰아들이 명문대 의과대학을 턱하니 입학을 하면서 이혼말이 쏙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뒤이어 작은 아들도 명문대 의과대학에 턱하니 합격을 하게 되자 시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당신이 이겼어. 그러더랍니다. 시아버지는 두 아들이 의과대학에 입학을 한 후로도 등골이 휘도록 일을 했다고 해요. 낮에는 사무직 일을 보고 밤에는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면서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해서 두 아들을 의사 가운을 입혔다고 하네요. 시어머니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두 아들을 명성이 있는 부잣집에 장가를 보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하더군요. 그런 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죠.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엄청난 부자셨죠. 친정아버지가 꽤나 큰 공장을 운영하셨거든요.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한 저를 시어머니는 몹시도 예뻐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가시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저희 아빠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친오빠가 아빠의 공장에 입사를 했는데 한국 물정을 모르는 오빠가 공장을 담보로 사업을 확장시키려다가 지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전 재산을 날려버린 거죠. 친정오빠는 사업이 망하자 다시 재개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혼자서 살아보겠다며 부모님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를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친정 부모님은 아주 작은 빌라에 살게 되셨습니다.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빠는 남편의 개인 병원을 차려주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약속이 깨지자 시어머니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큰 공장이 망한다는 거야?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네 아빠는 어디 숨겨놓은 돈이 없더냐? 우리 아들하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니야. 병원 차려준다며. 이제 어떡할 거야? 네 부모한테 전해라. 약속 안 지키면 내 아들 다시 데리고 온다고. 이혼시킨다고. 시어머니는 이런 말들로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저를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하셨죠. 의사 남편 거저 얻는 거 아니다. 대가를 치러야지. 하시면서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집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갔더니 글쎄 저더러 이불 빨래를 손으로 하라는 겁니다. 세탁기 마음에 안 든다. 이불 속에 세제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목욕탕 가지고 들어가서 손으로 빨아라. 건성건성하지 말고 내가 됐다 할 때까지 손으로 비벼 빨어.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 보러 가자. 시장에서 배추랑 무랑 사서 김치 담그자. 그러고는 무작정 저를 차에 태워서는 시장으로 끌고 가시더군요. 무거운 배추와 물을 사서 제 손에 들게 하시고는 본인은 정작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차를 몰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든가 택시를 타고 가든가 알아서 집에 가지고 와라. 그러시면서요. 한참 걸려 택시를 잡아 타고서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먼저 와 계시더군요. 어머니, 약속 있으시다면서요. 약속 장소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그 친구가 못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지. 하시면서 껄껄 웃으시는 겁니다. 정말 허탈하더군요. 이 정도 구박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저를 앞에 두고 노골적으로 이혼을 강요하셨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지금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어? 순간 저는 남편이 바람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그만하세요. 에? 제가 이 사람과 결혼했지 이 사람 배경과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바보처럼 정에 이끌리지 말고 늘 실리를 추구하라고 했잖아. 그깟 정에 연연하고 살았다면 엄마는 너를 의사로 키우지 못했을 거야.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것도 방법이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라고 지질 쿵상맞게 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아들? 시어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았죠. 여보, 나는 개인 병원 안 차려줘도 돼. 대학병원 의사로도 만족한다고. 퇴직하고 나서 천천히 내 힘으로 개인 병원 차려도 되니까 우리 잘해보자. 우리 엄마 욕심 많은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마. 우린 우리 갈 길을 가자고. 우리 할 수 있어. 그런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저는 시어머니가 어떠한 구박을 하더라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생각하니 저도 집에서 놀고 먹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저의 전공인 첼로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죠. 친정 부모님 생활비도 좀 보태드리고 남은 돈을 저축해서 언젠가 남편이 개인 병원을 차린다면 도움을 주려고요. 그런 가운데 도련님의 나이가 차서 시어머니는 도련님의 결혼을 위해 발벗고 나섰죠. 도련님 역시 대학병원의 의사로 재직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업하는 집안은 거들떠보지도 말자. 망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우리 둘째는 전문직 집안 딸내미랑 결혼하자고. 엄마가 능력 좋은 중매쟁이 알아놨으니 그렇게 하자. 시동생은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더군요. 잘 나가는 처갓집 만나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처가 덕을 톡톡히 보겠노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럴 때면 시어머니께서는 형제가 어쩜 그리 성격이 다르나 몰라. 네 남편은 어려서부터 욕심이 없었어. 그래서 네 친정이 망해도 너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둘째는 어찌나 욕심이 많던지 어렸을 때부터 네 형만 옷 사주면 왜 자기 건 안 사주고 형 옷만 물려 입히냐면서 난리도 아니었다. 그 성격이 지 반려자 찾는데도 나오는 거 봐라. 시동생은 맞선을 100번 넘게 봐서 고르고 골라 자신의 엘리베이터가 되어줄 최고의 신부감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바람대로 아가씨는 법조인 집안에서 자라 본인 역시도 변호사가 되었더군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법조인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도련님의 결혼식을 앞두고 시부모님의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명성 높은 집안과 우리 집안이 사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련님의 결혼식을 최고로 치르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신부 쪽에서 폐무를 간단히 하자는 통보를 받은 거죠. 시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면서 형식을 갖추자고 하더군요. 신부 측에서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고집을 꺾지 않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물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께서는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기 위해 예식장은 연예인들이 많이 한다는 고급 호텔로 잡았고 꽃 장식하며 하객들을 위한 식사며 답례품 등 엄청난 돈을 투자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건 낭비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결혼식 하루 반나절인데 이렇게 큰 돈을 쓸 필요가 있어? 이러다 빚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습니다. 난 이런 거 낭비라고 생각 안 해요. 투자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최고로 해주고 싶고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거든요. 잘난 아들이 명성 높은 법조인 집안의 사위로 들어간다고요. 동네방네 더 소문내고 싶은데 참은 줄 알아요. 이거 결코 허례허식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요, 투자. 하면서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도련님의 결혼식은 억소리가 나도록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역시 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시어머니의 의견으로 정해졌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돈자랑질 한다고 하겠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돈자랑질이라며 둘째 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결혼식 준비를 하자 예비 동서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큰 결혼식은 바라지 않습니다.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밖에 없는 둘째 아들이야. 그리고 넌 둘째 며느리고 이게 내 마음이니 받아주렴. 응? 그렇게 시어머니는 동서를 설득해서 보내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동서는 시어머니 말에 이끌려 결혼식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 결혼식 덕분에 저까지 호사를 누리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망신당할 일 있냐면서 저에게도 한복을 한 벌, 남편에게도 고급 양복 한 벌을 맞춰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척척 완벽하게 결혼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련님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숍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메이크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을 호텔로 이동을 했죠. 남편과 저도 혼주석에 서서 축하객을 맞이했죠. 저희 쪽 하객은 별로 없었지만 동선의 하객들은 그야말로 기품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에이, 돈은 내가 다 쓰고 하객들은 신부 쪽이 더 기품 있어 보이네. 하면서 서운해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저희 하객들도 빠지지 않아요. 저래도 우리 하객이 빠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냐? 시어머니는 손가락 끝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더군요.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쪽을 봤더니 저만치에서 저희 친정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가움에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갔죠. 엄마,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왜 무리해서 오셨어요? 다리도 아프시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잡았죠. 저만치 혼주석에서 저를 보던 시어머니께서 못마땅한 듯 저와 엄마를 흘겨보시더군요. 저희 엄마도 축하객인데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시어머니의 표정은 왜 왔지? 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여기까지 오셨으니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려야지 싶어서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 앞으로 갔죠. 그러고는 어머니, 저희 엄마도 도련님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엄마가 시어머니께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사부인 축하드립니다. 훌륭한 사돈을 맞이하셨다면서요. 초대장도 안 보냈는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왜요? 호텔 구경하러 오셨어요? 아님 호텔 음식 맛보시려고?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엄마도 저도 눈이 동그래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시어머니의 성품에 의심이 들더군요. 엄마는 무안했는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더군요. 축의금을 내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한참 동안 핸드백 안을 뒤적이다가 엄마가 조심스럽게 그러시더라고요. 급하게 나오느라 봉투를 집에 놓고 왔다. 어떡하면 좋니?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 축의금 안 내도 돼요. 여기까지 축하해주러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저는 냉큼 식권 한 장을 챙겨서 엄마를 자리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앞을 가로막고서는 저희 엄마 손에 쥐어진 식권을 빼앗아 버리더군요. 엄마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줌마가 누굴 호구로 보나? 15만 원짜리 식권을 공짜로 달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봉투를 깜빡 잊고 안 가져오셨다잖아요.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돈 드릴게요. 그럼 됐죠? 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빼앗은 식권을 다시 빼앗으러 손을 뻗었죠. 그 순간 저의 팔이 장식장에 부딪히면서 장식 화분 하나가 떨어지고 와장창창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순간 바닥은 흙 범벅이 되었고 소리에 놀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몰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당황을 하시더군요. 야, 이게 뭐야? 이 경사스러운 날에 재수없게. 시어머니는 꽤나 큰 소리로 저희 엄마에게 분풀이를 하셨어요. 사돈, 꼭 이러셔야겠습니까? 남의 잔치집의 분위기를 깨트려놔야 속이 시원하세요? 엄마는 죄송합니다, 사돈 하고는 맨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흙들을 화분에 주워 담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엄마 때문에 화가 나서 한마디를 하고 말았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깬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세요. 이 자리에서까지 꼭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편을 그으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뒤늦게 예식장 진행 요원들이 달려와 화분을 치우기 시작하더군요. 엄마는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저는 화가 나서 이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끝내 저희 엄마에게 분풀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돈은 양심도 없으십니까? 우리 큰아들 입장을 그렇게 난처하게 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오신 겁니까?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뻔뻔한 건지 도무지 그 속내를 모르겠네요. 저는 그게 아니라... 엄마는 당황해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횡설수설하셨고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쏜살같이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람들 다 들어요. 그만하세요. 하고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아주더군요. 시어머니의 화가 조금 누그러지는가 싶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신부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저희 엄마 앞에 와서는 엄마의 흙이 묻은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어머니 맞죠? 어머니 맞으시죠?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뭐지? 우리 엄마를 동서가 왜 엄마라고 부르지?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남편도 주변에 있던 하객들의 표정도 저와 같았습니다. 엄마는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고서는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네가 여기 웬일이니? 신부가 너였어? 아이고야, 개명을 해서 내가 못 알아봤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서의 부모님이 저희 엄마 곁으로 와서는 인사를 하더군요. 세상에, 여기 어떻게? 이 집 큰아들이 제 큰사위예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습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인연이었나 봅니다. 그러자 갑자기 동서의 아버지가 저희 엄마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뵙고 제 딸이 이렇게 잘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래 순서가 틀렸네요. 동서의 아버지가 저희 엄마에게 큰 절을 올리자 시부모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왜 남의 집 혼사에 와서 주인공 노릇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만 나가세요. 대체 옷꼬락서니하고는 내가 남사스러워서 원. 시어머니는 나름 낮은 톤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목소리가 조용한 가운데 제법 크게 들리고 말았죠. 제 귀에까지 들려왔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말에 신부와 신부 부모님은 당황해 하시더군요. 그러자 동서가 뭔가 결심을 했다는 듯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멀리서 오신 분한테 옷이 저희 결혼식과 맞지 않다고요? 꼬라지라뇨. 그럼 대체 저희 결혼식에 맞는 옷이 어떤 건데요? 신부가 딱 부러지게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께서는 당황을 하시더군요. 아이고야. 내가 그냥 한 소린데, 들렸니? 네,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말이 거슬렸다면 미안하다. 내 말은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에 누추한 옷차림이 좀 거슬려서, 다른 뜻은 없다. 그저 너희들 빛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쉬워서 그랬다. 늙은이의 욕심 좀 이해해주라. 아까도 축의금 안 내셨다는 이유로 식권을 빼앗으시던데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오신 분의 마음과 정성을 어떻게 한낱 식권과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 그렇게 마음보가 작은 분이셨어요? 저에게는 모든 걸 다 내어주실 것처럼 그러시더니 옷차림이 누추하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동서가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계시더군요. 도련님이 다가오자 동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저를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고요. 저희 엄마와 신부 집안과의 관계가 궁금했던 차에 동서가 말을 꺼내자 갑자기 주변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동서는 말을 이어갔죠. 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순간 고아원에 버려져 살던 고아였습니다. 제가 살던 고아원에 어머님께서 수십 년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봐 주시고 입양을 권유하셨어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를 방치하지 말고 능력이 되는 부모를 만나서 날개를 달게 해주자고요. 그 후로 저희 고아원 원장님께서는 마침 입양을 생각하고 있던 지금의 양부모님에게 저를 입양해 준 거였어요. 만약 그때 어머니가 저희 고아원을 후원하지 않았더라면, 저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저는 한낱 고아로 성장했을 겁니다. 변호사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날 변호사가 된 건 다 양부모님의 덕과 바로 저의 재능을 알아봐 주신 이분 덕분입니다. 신부는 그간 엄마와 연락이 끊겨서 매우 죄송하다면서 엄마를 꼭 안아주더군요. 순간 예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엄마와 동서의 뜨거운 포옹에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이 결혼에 대해서 뭔가 찝찝한 게 계속 있었는데요. 그 찝찝함이 무엇인지 이 순간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오늘 결혼식에서 하객들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바라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화려한 결혼식을 원치 않았어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결혼식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계속 요구를 하셔서 제 뜻을 주장할 수 없었지만 오늘 보니 이 결혼식에 정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이 결혼식의 찝찝함이 무엇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아요. 늦었지만 제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동서는 머리에 쓰고 있는 면사포를 벗어버리더군요.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하객들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무효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동서는 도련님을 향해서도 말하더군요. 당신이 정말 잘해줘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내가 법조인이 아니고 법조인의 딸이 아니었더라면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 것 다 아는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을 하냐고 철없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발걸음이 죄송해서 저 거짓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지만 그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너무 늦게 얘기를 해서. 하고 동서는 자신의 손가락이 끼워져 있던 반지를 도련님에게 돌려주더군요.
도련님의 표정은 황당 그 자체였고 시어머니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빚내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뭐야? 빚을 냈다고? 알아서 한다더니 빚내서 잔치했던 거야? 그럼 제가 이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식 잘 치르고 갚아 나가려고 했죠. 그렇게 이 결혼식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있던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더니 도련님을 찾더군요. 에이, 괜찮아. 엄마 믿지? 이 집안보다 더 좋은 집안에 장가가면 된다. 엄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엄마가 뭘 실수하고 계시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내 인생이 바로 너희들의 인생이니까. 남편은 화를 누르고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더군요. 엄마, 저희 이제 성인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 인생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척떨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 몸에 맞는 옷을 입을게요. 그게 편해요, 엄마. 더 이상 저희한테 제발 무거운 짐을 더 얹지 말아주세요. 남편의 얘기에 도련님이 눈물을 떨구더군요. 제발 도련님의 그 눈물이 제가 느끼는 감정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식장이 엉망이 되고 남편은 시부모님과 도련님을 데리고 집으로 갔죠. 저는 남아서 오늘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진 신부와 저희 엄마와 따로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간 못다한 얘기들을 나누기 위해서요. 내가 그동안 동서라고 불렀는데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까? 동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고는 저희 엄마에게 그간 궁금했던 일들을 묻더군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큰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모님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랬지. 공장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지. 그런데 내 아들이 외국물 좀 먹고 들어와서는 공장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처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미래가 밝다. 어쩌고 하면서 남편을 꼬드긴 거야. 어차피 공장은 아들에게 물려줄 거였으니까 남편이 화끈하게 운영해보라고 아들에게 공장 운영을 밀어준 거지. 아들은 공장을 물려받자마자 의욕에 불타서 운영을 하더라고. 그러다 미국에 있는 지인을 끌어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순진한 내 아들에게 사기를 친 거였어. 공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는 잠적해버린 거지.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래서 아드님의 그 지인분은 잡으신 거예요? 아니, 아들 말이 어느 나라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포기하자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일단은 모든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저 이래봬도 기업들의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맡아서 해봤다고요. 승소율 꽤나 높은 변호사예요. 그러면서 저희 공장을 빼돌린 나쁜 인간을 찾아서 벌을 주겠노라고 하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 후 저희 친오빠는 동서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더 세세하게 설명하고 근거가 될 만한 모든 자료들을 모두 건네주었습니다. 공장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사기를 친 나쁜 놈을 꼭 잡아서 그에 맞는 대가를 꼭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련님은 동서를 잊지 못하고 시어머니 역시 다시 그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다며 몇 번이고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너가 중간에 좀 어떻게 해봐. 어? 너도 알잖니. 내가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다. 그저 자식 욕심이 많은 거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부탁하마. 하지만 그게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도련님과 시어머니도 시간차를 두고 동서를 찾아가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용서를 구했지만 동서의 마음은 변치 않더군요.
한 번은 동서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법을 공부해보니 그렇더군요. 법보다 위에 있는 건 사람 인성 같아요. 법으로 사람의 죄를 다스릴 수는 있지만 사람의 타고난 인성은 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법조인 사도는 끝내 맺지 못하고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틀렸습니다. 사부인이 결혼식에 와준 것만으로도 제가 고개 숙여 감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15만 원짜리 식권이 어쩌고 저쩌고. 아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부끄럽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법조인 사돈을 둔다는 것에 기고만장했나 봅니다. 제가 어리석었죠. 아이, 이렇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동서 덕에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용서를 구하셨죠. 며느라, 미안하다. 네 집안이 망한 뒤로 내가 마음 아픈 얘기를 많이 했지. 아이, 다시는 안 그러마. 속 좁은 시애미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2번 다시 갑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첼로 레슨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도련님 결혼식 치르느라 빌린 돈 갚는데 보태세요.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봉투를 내밀자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아이, 그래. 고맙다. 아이,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큰 우리 큰 며느리를 몰라봤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동서와의 파혼으로 시어머니는 깊이 뉘우치신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을 다시 장가 보내기 위해서 시어머니는 또 맞선을 주선하고 계시지만 집안만 보고 며느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도련님도 이제는 반려자의 선택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공장을 빼앗아간 나쁜 놈도 하루아침에 찾아내 구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참, 그리고 한번 동서라고 부르니 계속 동서라고 불러지더군요. 언젠가는 동서 대신에 동생이라고 부를 날이 오겠죠? 좀 더 편해지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한 가정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